자, 이제 임대차 관련한 문제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래전 문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답은 이제 계약 해지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선택 그림 물어보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다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라는 사람 해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6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임차인이 해지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 관련한 쟁점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에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각각 바로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각 6개월 지나게 되면 소멸 통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외 쟁점으로서 주임법 상임법에서 논의할 것,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등에 있어서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고, 이 해지에 의사표시 통지하고 나서 도달하고 나서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6일에 X의 3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외에 임대인이 토지 임대차에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 이기분 차임 연체라든가 원칙적으로 동의 없는 임대차, 전대차 등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래효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테고, 앞에서 일시적 계약이라고 했던 매매와 교환에 있어서는 소위 해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급해서 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에 비해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일시 사용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비용상환청권이라고 하는 거 요 하나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세 가지가 문제가 되게 되는데, 지상권이랑 연계가 됐던 것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이 됐던 것이 저기 있었죠. 바로 보수물의 매수 청구. 세 번째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논리체계상 토지 임대차가 됐을 때 소위 토지 임대차일 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가 문제가 될 테고, 건물 임대차가 됐을 때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될 테고, 그리고 세 번째 쟁점 비용 상환 청구권도 의미상 바로 건물 임대차와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 얘기를 하려면 지상권 얘기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상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위 바로 갱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갱신 청구를 거절하게 되면 그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것이 토지 임대차에서 바로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 지상의 건물이 현존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때 자 하나 나오는 것이 지상물의 매수 청구. 또 하나가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소위 이때 역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상권에서 이슈가 됐던 개념이 하나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 또는 이제 건물 매수 청구라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지상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에 비해서 전세권, 건물 전세권을 얘기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개념도 문제가 되게 된다. 자, 임차권, 토지 민법상 임차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세 개가 들어가죠.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의의 쟁점, 바로 필요비 플러스 유익비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소위 지상권, 전세권에서 가져온 개념이다 보니까 강행 규정이라고 해석을 했었고요. 이에 비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비용 상환 청구권. 해서 개념상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은 일시적인 임대차에서는 개념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바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유일하게 인정되는 권리 비용 상환 청구. 나중에 이제 주임법 상임법을 가서 보더라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면 주임법 상임법 등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보는 지혜가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임차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 가액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한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점유권 할 때부터 계속 나오는 쟁점이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유익비 상환 청구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다.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했을 때 임대차 종료 전에도 그 매수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도 부속물의 매수 청구도 논리 개념상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세 번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지상 건물의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요걸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전세권하고 보통 임차권을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전세권은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으면 전세권은 성립하게 될 것이고, 문제는 이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 쟁점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임차권이라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임차권을 제3자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 그러면 좀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제3자에 대해서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라는 것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답은 3번이었고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이 건물 매수 청구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의미하게 될 텐데 틀리게 구성됐었죠. 갱신 청구 먼저 해야 되고요. 거절했을 때 이때 바로 건물의 매수 청구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왜? 둘 다 이걸 우리가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이렇습니다. 갑은 그 건물 소유 목적으로 을의 X토지를 임차해서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해서 임대차에서요, 건물 얘기 나오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한다. 문제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 얘기 나오게 되면 항상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갑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히 볼 거 없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된 상태에서 지상의 건물이 현존하고 갱신 청구 거절하게 되면 이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될 주제. 그래서 1번 오른편 될 것이고요. 2번 질문, 가입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임차인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인 됩니다.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 갑은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존속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지금 이제 임대인 또는에 의해서 해지 통고가 있게 되면 이때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별개 문제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이 된 후 을이 X토지를 병에게 양도했을 때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어려웠던 지문이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기존 임대인한테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등기 등을 통해서 대항력을 갖췄다.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이 승계되는 사람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자 당연히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갑이 Y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뭐 앞에 길게 갈 거 없죠. 그래서 지상의 건물이 현존하게 되면 그때 바로 갱신 청구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당권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은 중요 쟁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파트의 특징들이 전반적으로 뭐냐면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걸 섞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지고 임대차가 종료가 된 상태에서 건물이 현존한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 되고 그 앞에 갱신 청구의 거절이라든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 등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이슈로서 차임 연체 때문에 해지당한 경우에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한다 해서 좀 이제 지저분하게 구성됐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는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부속물의 매수 청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번 질문은요,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을 때 이때 더 이상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기 물건을 사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남의 물건을 사달라고 얘기할 권리는 없다라고 해서 자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째는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끄트머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이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두 가지죠. 갱신 청구 거절 당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존속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이때 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임차인이 자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해서 이게 이제 좀 어려웠던 지문 표현이 어려워서 어려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틀린 표현이 되게 될 텐데 자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강행 규정이 있고 임의 규정이 있다 해서 먼저 지상물 또는 이제 건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요거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런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약정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배제 약정은 무효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 이 전세권에서 가져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도 강행 규정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배제 약정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자 비용상환 청구권. 이건 이제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비용상환 청구권을 그래서 배제하기로 하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어떻다? 이것만 유효하다. 그래서 이 배제 약정이 있게 되면 비용상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우리가 유치권이라는 개념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 공사비 채권 또는 이제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비용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걸 배제하는 약정, 원상회복 약정을 하게 되면은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유치권 자체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정은 무효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구성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파트가 하여튼 전체 다 묶어서 자꾸 구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고, 이 문제는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나름 어렵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다 해서, 자, 지상의 건물 자체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면 자기 물건 아니니까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필요 없죠. 그래서 자, 이 토지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틀렸고요. 2번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라고 한다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저 두 가지 존속기간의 정음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되는 거, 지금 이렇게 봤었죠. 자, 지금 갱신 청구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갑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차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됐을 때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단 이건 유보해 두셔야 돼. 지금 보시면 상당히 이제 판례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죠. 자, 근데 문제는 항상 대부분이 쉬운 데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4번 질문요.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됐다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이제 답으로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이기분 차임 연체했을 때, 이때 바로 더 이상 일단 지상으로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5번 질문. 갑의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서 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아냈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자, 4번 질문은 좀 쉽게 자, 우리가 외워왔던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 것이고요. 3번 같은 게 겁나 어려운 거야. 해서 지금 갑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판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아예 논의할 실익이 아예 없다. 백날 봐봤자 모를 것이다. 그래서 계속 기본만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 전속기간 만료가 된 상태에서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하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이 사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기분 차임 연체에 따라서 해지 당한 경우에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가시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 답은요 4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건 이제 의미가 건물 임대차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은 토지 임대차라는 개념과 연계될 테고, 자, 부속물 또는 유익비라는 개념 자체는 기본 개념 자체가 토지에 대해서 유익비 이런 것들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물 임대차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옳은 편. 왜?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개념 자체가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데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라는 개념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1번 옳은 편 되겠습니다. 2번, 자,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부속 부분으로 일체가 됐을 때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부속물의 개념이라는 것과 부합을 비교를 해야 된다. 부합은 자, 달라붙어 버린 것이다. 떼낼 수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부합. 우리 부합 중에서 어려웠던 거 있었죠? 시멘트, 건축 자재라고 하는 것은 건물 소유권에 부합되게 된다. 한편 그 건물 소유자가 선의 무과실을 이게 해당되지 않게 되면 소위 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자기 건물에 시멘트, 건축 자재가 달라붙었는데 그 선이 무과실이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부합 파트에서 논의의 포인트. 그래서 부합이 발생해버리면 이건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이거 유효. 틀렸죠? 다시 기본적으로 갑니다. 자, 지금요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도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익비 상환 청구, 필요비 상환 청구 같은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 세 개 계속 비교해서 문제 구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3번 틀리게 뽑았고요.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했을 때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자,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비용 상환 청구만 가능하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 1년 내에 행사돼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요거 일단 잘 모르겠는 거죠.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의미 없어요, 숫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되게 간단한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의미상 어떻다? 바로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출했을 때 어떻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뭐죠? 형광등 갈아 끼운 비용이라든가 굳이 해석하면은 또는 이제 도어락 고장이 났다. 그 수리하는데 한 10만 원 들어갔다. 그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본다? 필요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익비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수리했다든가 이래서 가액이든가 현존했을 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뭘로 봐야 된다고요? 바로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지출했을 때 바로 어떻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이 문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기본 구조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 갱신 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건물 임대차와 연계가 되어 있고 원래는 그런 식입니다. 임대인의 승낙을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 무효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도 무효. 그런 편 바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배제한 특약은 유효가 될 것이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개념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1번 임차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 이제 옳게 구성을 하고 있죠. 해서 아까 지금 이제 이런 게 부속물 매수 청구도 지상물의 매수 청구도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지위와 직결되는 그런 권리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 건물 소유권이나 부속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자기게 아니니까 지상물의 매수 청구, 부속물의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자, 구성 부분의 의미가 뭐냐면 부합이 발생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합이 발생하면 어떻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할까.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됐을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어디나 다 공통적인 요소죠. 그래서 임차인의 잘못이 있으면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다 권리 행사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된다. 옳은 표현 될 것이고요. 자, 건물 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는 약정이 유효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익비 상환 청구권 허용된 데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 볼까요? 지금 이제 증축해서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약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부합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합이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하는 특약으로 볼 수가 있겠고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한 특약이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소위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29회 때 문제인데 좀 까다로웠어요. 왜 까다롭냐면 1번부터 4번까지 는 부속물 매수 청구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5번 지문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 얘기를 훅 치고 들어와서 이게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이제 원상복구 특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비용 상환 청구를 배제한 특약, 이런 특약은 유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효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특약이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유익비 상환 청구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은 기본 개념 자체가 건물 임차인이라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 이익비 상환 청구도 건물 임대차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이미 틀렸죠. 토지 임차인에게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 자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그래요. 자, 어떤 판례나 이런 걸 가지고 구성하는 게 아니라 워낙 기초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차에서는 부속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두 가지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을 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적법한 전차인이라는 것은 동의 있는 전차인을 얘기한다. 그래서 동의 있는 전차인은 마치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게 구성이 됐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라는 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나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으로 해서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저런 거예요. 식당에서 말입니다. 후황이라고 하나요? 배기관 이런 것들 설치했다. 분명히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해서 그걸 붙이게 될 거다. 근데 이제 그걸 사달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 왜? 거기 식당이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식당 용도로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해서요. 답은 1번.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야. 그래서 전체 그림을 잡고 보셔야 돼. 건물 임대차에서 부속물을 매수 청구, 건물 임대차에서 바로 비용 상환 청구니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토지 임대차 파트에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 자,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자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건 이제 사실 좀 어려웠던 주제가 되죠. 일단은 확실한 건 있었죠. 자,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자, 전세권자, 바로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게 뭐가 된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에서 인정됐던 개념이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건물 임차인에게도 부속물의 매수 청구가 인정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나마 무난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갈 때 기억 니은이냐, 기억 니은 디귿이냐, S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텐데, 자,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 예, 요것도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되게 된다. 우리 이제 전세금의 증감 청구권 이런 것들 거의 공부하지 않게 되거든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임대차 등에 있어서 차임 증감 청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될 테고, 이게 나중에 상임법하고 주임법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상임법, 주임법 논의할 때 그런 식입니다. 증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한도 5%의 제한을 받게 된다. 물론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액 청구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에서도 이런 조항이 존재하고요. 근데 우리가 거의 공부를 하지 않을 뿐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기억 니은은 확실한 것이고 디귿이 좀 특이했던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건 찍는 문제지. 자, 바로 찍어, 자, 답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던 사례. 그래서 이게 그래요. 자, 16년 정도의 이제 텀에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구성된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비우고 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계속 2번, 3번, 4번 나오는 것도 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30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 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유효하다라고 할 것. 두 번째,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의 해지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이 두 가지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자, 뭔 소린가 하니? 자, 우리가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하는 거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이슈, 비용상환청권이라고 하는 거, 이걸 배제하는 특약은 어떻다? 유효하다. 한편 두 번째,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소위 임의 규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예를 들었었죠. 자, 갑소유 X 토지 라고 하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임대차,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식당을 차려가지고 한 10년 정도 식당을 하겠다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을이라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실제 10년 동안 식당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게를 좀 번성하게 만든 다음에 바로 벌이금 받고 파는 게 목적인 사안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식당을 차려서 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유명한 맛집이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대차를 하고자 한다. 그럼 미리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설령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자, 바로 동의하지 않는 전대차 했을 때 해지할 수 없도록 한다는 특약을 넣게 되면 이 특약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주에서 문제가 됐던 임대차 관련해서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약을 붙이는 약정, 이것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비용상환청권을 배제하는 약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전대차 양도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전대차는 임차인이 자, 전차인한테 다시 한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대차,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는 아예 통째로 어떻다? 네가 이용을 해라 라고 자신이 빠져가는 것을 임차권 양도.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붙인 약정,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보시는 거 아니야? 이거 나왔으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비용상환청권을 배제하는 약정, 이것도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자, 29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인도해줬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게 이제 동의 있는 전대차와 동의 없는 전대차 싸움을 붙이게 되는데,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는 마치 법률 관계가 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과 유사하게 법률 관계를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한편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뒤에 따로 논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임대차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근데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이때는 해지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쟁점이 되게 되는 것이 저기 있었죠. 지금 이제 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전차인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할 거.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가볼까요? 동의 있는 전대차라고 해서, 자, 동의 있는 전대차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 전차인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요 쟁점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 있는 전대차이기 때문에 마치 임대인하고 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오른편. 자, 그 다음에 이게 니은번은 너무 어려웠던 것이고요. 자, 부속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함정을 파놔서, 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았을 때 가 안 되고요. 무조건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승낙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리게 구성했고요. 못 풀어. 사실은 거의 다 손댈 수 없고요. 디귿번 가서 보니까요.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가 됐을 때 병은 자, 임대인 갑에게 건물을 직접 명도한다라고 했을 때 을에 대한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해서 틀렸죠.
그랬죠? 자, 지금 동의는 전대차에서는 전차인하고 임대인, 마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석한다. 그래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 넘소유자,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이때는 자 갑에게 명도를 하게 되면 자 임차인한테는 명도 의무가 없다. 자 리을번 자 을의 차임 연체액이 이게 참액에 달해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해서 그 사유 통지를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요 중요 쟁점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저거잖아.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해야 된다?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방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해지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굳이 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왜? 전차인 자체가 어떻다? 자신이 차임을 지불하지 않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자, 요 문제는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리을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옳게 구성했고 니은번은 더럽게 어려워요. 니은번은 백날 볼 때마다 헷갈릴 수밖에 없는 주제. 근데 그걸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쫓아가시면 안 되겠고요. 자, 요 얘기는 97페이지, 요약집 97페이지 가서 전대차, 동의 있는 전대차의 법률 관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논의 포인트는 전대차 기간 중에 문제가 되게 된다. 다시 스토리가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마치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어. 그럼 이제 갑이 자 이 전차인 병이라는 사람, 전차인 병이 되겠죠. 이 갑이 을과 자, 합의를 통해서 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왜? 법률 관계를 해석할 때 임대인 갑하고요. 다시 임대인 갑이 있고 을이 임차인이 되게 될 것이고 세 번째 병이 전차인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법률 관계를 뭐처럼 해석한다고요? 갑하고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한 것처럼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갑하고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모양새인데 갑이 자 병이 아닌 제3자와 물론 이제 중간에 임차인이라고는 했지만은 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과 합의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한편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거 바로 자, 전차인의 차임 지급 임대인한테 해야 될 것인데 차임 지급을 안 했다. 그럼 이제 마음 같아서는 임대인은 전차인한테 해지를 하고 싶지만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떻다?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그 내용을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권 당연히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왜? 전차인 자체가 자신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쟁점이 있어 권리로서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해서 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의무로서 차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굳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함에 있어서 전차인에게 어떻다? 통지할 필요는 없다. 그 외 나머지 쟁점으로서 전차인은요 마치 임차인과 똑같은 권리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든가 지상물의 매수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물론 해석상 비용 상환 청구 당연히 가능한 개념인데 우리 시험 지문에는 출제가 된 바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기억하고 리을 두 가지가 옳게 구성이 됐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자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 사례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26개 때 문제 조금 난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는 거 일단은 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그 자체로 다 유효하다. 우리가 이제 매매 공부하실 때 타인 권리 매매라는 개념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처분 권한 등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임대인 동의를 받아줄 의무 등이 있다. 자, 근데 이 사안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임대인이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 되는데 시험용으로 접근하시가 두 가지죠. 소규모 전대 행위하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배제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 되게 된다. 그리고 해지했을 때만, 자, 해지권을 행사했을 때만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을 때 병원과 갑에게 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죠.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게 지문을 구성할 때 동의 있는 전대차하고 동의 없는 전대차를 그냥 플레인하게 그냥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의 있는 전대차에 쓰이는 기법. 2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동의 있는 전대차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죠. 세 번째,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맞나요? 그래서 갑은 임대차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해지를 안 한 상태에서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지금 이 사람은 차임을 다 을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해서 답은 3번으로 옳게 구성을 했고요.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되는 경우 병의 그 사유를 통제하지 않는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의미 없는 지문이고요.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전차물의 사용 편익으로 해서 을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부속 매수 청구, 을의 동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동의 없는 전대차는 더더욱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할 것.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에는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없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까다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동의 있는 전대차와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한 문제법과 같이 다 섞어버려서 헷갈리게 했던 얘기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안 정리해 볼까요? 동의 있는 전대차라고 하는 거, 동의 있는 전대차. 이거는 법률 관계를 해석할 때 임대인하고요, 임대인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병이라는 사람 간에 마치 전차인 사이에 마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과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 이에 비해서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했을 때 동의 없는 전대차가 되면 기본적으로 임대인하고요 전차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갖고 주요 쟁점을 삼았고 해지한 후에 바로 전차인 병한테 목적물의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동의 없는 전대차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해서 갑이 임대인이 되게 될 테고 을이 임차인이 될 테고 동의 없는 전체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같은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병이 동의 없는 전차인이 되게 된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차이라고 하는 것, 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소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전대행위이거나 또는 이게 뭐가 있었지? 배제 특약, 해지권을 배제하는 특약 등이 있게 되면 이때는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1번 질문은요. 을이라는 사람, 임차인이죠.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오른편. 2번 질문은요.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요걸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유동적 무효가 문제가 되는 영역이 두 군데가 있었죠. 계약의 목권 대리라고 하는 거. 목권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의 목권 대리. 임대자가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도 무효도 아닌 상태, 소위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본인이 승낙을 동의를 추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확정적 유효가 될 것이고 본인에게,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 하나만 더, 허가 구역 안에서의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도 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게 된다. 그래서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던 법적 쟁점이라고 하는 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 이행 청구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아직은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자, 바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없다? 바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부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유동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집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해서 무효인 법령에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여러분 요약집 6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죠. 계약의 무권 대리 다시 기본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무권 대리인이 대리행위라고 자, 본인을 참칭하여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일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게 될 것이고요. 본인한테 유효가 될 것이고 본인이 추인 거절을 하게 되면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아직 본인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기 전 상태에서는 소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그래서 관련한 쟁점들이요. 자,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조건을 간추인, 변경을 간추인은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 추인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유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인에 관련한 쟁점이 되겠고요. 자, 추인 거절 쟁점은 됐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최고는 이런저런 사정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다. 한편 바로 철회라고 하는 거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선의 상대방 어떻다? 본인에 대해서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슈, 면책 특약에 관한 쟁점 등이 문제가 면책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되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거나 무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계약의 무권 대리의 기본적인 맥락으로 해석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러분 자료 63페이지 하단부 허가 구역 안에서의 토지 거래해서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었죠. 해서 매수인은 아직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자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 무임을 들어서 계약금의 반환 청구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매도인은 아직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권 등을 다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그 외 허가구역 안에 중간 행약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적 무효 관련해서 옆에 좀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을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다시 갑시다.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다라고 할 거. 그리고 그저 임대인이라는 사람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배제 특약이 있거나 또는 소규모 전대차 있을 때는 이때는 해지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그 정도. 자, 3번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이죠.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만이 임대차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해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병인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이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소규모 전대차 배임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차가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해지할 수 없는 케이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 소규모 전대차 즉 배임 행위가 아니면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 그러면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을의 연체 차임 의무라고 하는 것은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모르는 거야. 하나쯤 모르는 게 있어야 돼. 해서 지문 중에서 막히는 게 무조건 하나쯤 있어야 돼. 근데 그 아이는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셔야 돼. 해서 이거 하나 뼈 나왔다고 해서 쫓아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본대는 몇 개도 못 외우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지문들 때문에 전체 쉬운 것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자, 갑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동의 없는 전대차 해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다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우리 그 시험 지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칙적인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 이런 식의 해석. 2번 질문이요.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해서 병이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해서 일단은 두 사람 을과 병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옳은 표현. 3번. 자,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해지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임대차 계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옳은 표현. 해서 임대차가 존재하는 동안에 사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한테 시비를 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케 한 경우 갑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잡아내셔야 돼. 해지할 수 없는 케이스. 소규모 전대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배제 특약이 있다면 어떻다? 이때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자, 갑 소유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했다. 자, 일단은 건물 소유 목적 이런 거 나오게 되면 항상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어떻다? 역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해서 1번 을과 병 사이 전대차 계약 유효하다 해서 볼 것도 없이 동의 없는 전대차 등에 있어서 당연히 두 사람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2번 질문요.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게 되면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해지했을 때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든 목적물의 반환 청구든 주장할 수 있다.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엑스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2번, 3번 같은 얘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임대차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는 병한테 시비를 걸 수가 없다. 4번, 만약 을이 엑스토지에 신청한 건물에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때 정의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을은 정에게 건물의 매수청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앞에 세 가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해서 지금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죠.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고 하는 거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지상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어떻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다가 얘는 뭐야? 이미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뭐라고 할 수 있다?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됐다. 5번 만약 을이 엑스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이전했다면 이때 을의 건물 매수 청구는 당연히 직계 아니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앞쪽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어? 동의 없는 전대체계를 깔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건물 매수 청구 이걸로 이제 넘어가 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이제 문제 중에서 가끔씩 이런 게 나와요. 아까 부속물의 매수 청구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구성하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뒤쪽에 건물의 매수 청구권,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관련한 쟁점을 가지고 답을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안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주임자 바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주제에서 여러분 자료 97페이지에 가서 동의 없는 전대차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동의 없는 전대차 그 자체도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아까 유동적 무효 뭐 이렇게 말장난 했었고요. 해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전대차가 됐을 때 어떻다 이때는 소위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바로 배제 특약,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권 배제 특약이 있을 때 그 배제 특약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얘기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지했을 때만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임대차 등에 관한 쟁점 정리해봤고요.